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성질을 보면은 비중, 용융 잠열, 비열, 열 전도율, 용융 온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중부터 보겠습니다. 비중은 물과 똑같은 부피를 가진 물체의 무게와 물의 무게 비를 말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마그네슘부터 구리까지 이렇게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 녀석들이 비중이 되겠죠. 여기 4.5를 기준으로 나눴다 하면 4.5보다 비중이 높다면은 중금속, 그리고 4.5보다 비중이 낮다면 경금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다들 이해는 가시는지. 물의 비중은 몇일까요? 물의 비중은 물분의 물이니까 당연히 비중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철을 예로 들었을 때는 같은 부피의 물보다 몇 배 무겁다고 볼 수 있을까요? 7.8배 무겁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금속은 비중 4.5 이상의 금속으로 구리 또는 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경금속은 비중 4.5 미만의 금속으로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비중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약간씩 늘어나고 감소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융잠열은 냉각 곡선에서 금속이 응고용해할 때 온도가 변치 않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프가 꺾이는 구간이 있었고, 금속이 응고 또는 용해할 때 이렇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때 결국은 이 온도를 외부에서 열이 또는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이때는 상변태의 원동력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의 에너지, 열이죠. 열은 금속의 상을 바꾸는 데 소진되며 이를 용융잡열이라 한다. 용융대의 수문열이 상이 변할 때 흡열 또는 발열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열. 비열은 물체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각 금속마다 다른 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 대체로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은데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전달되는 정도를 말하며, 밑에 보시면은 그 순서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융 온도는 물질의 가열 시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온도, 가장 낮은 온도는 수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높은 온도는 텅스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철은 한번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은은 영하 39도를 용융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는 수은은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텅스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고융점을 가지는 금속 재료입니다. 앞에서 잠시 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전성은 넓게 펴서 얇은 상태로 가공할 수 있는 성질이고, 연성은 금속을 잡아당겨서 실과 같은 형태로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전연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넓은 판재를 가지고 이렇게 컵 모양으로 찍어내는 커핑 시험, 다른 말로 에릭슨 시험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연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면심 입방 격자는 전연성이 좋기 때문에 가공성이 우수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면심 입방 격자의 특징을 이해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선팽창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금속이 얼마나 팽창하느냐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물리적 성질 외에
정기적 성질도 있는데요. 도전율. 도전율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 저항과 역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의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부식입니다. 아무래도 사용 환경에서 가장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식이 가장 민감한데, 부식이라는 것은 금속이 산화되어 금속이 비금속 화합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되면은 산화 금속은 더 이상 금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식하여 산화물로 변하는 것을 부식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카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음 백금 금,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금속 공부를 하는 내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이 칼륨부터 해서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는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녀석들은 굉장히 이온화 경향이 작아서 부식도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트륨이 있는데, 이온화 경향에서 앞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한다면은 폭발적인 반응이, 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주 박물관이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박물관을 가 보면은 고대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상태가 굉장히 온전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상태가 좀 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철이 중간쯤 있죠. 그리고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철의 상태는 어땠나요? 모두 산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리 또는 구리 합금들. 그러나 금 같은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온전히 보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신라 시대라든지 이렇게 옛날 것들 1000년이 넘도록 구리, 금 이런 경우에는 원형이 보존되는 것을 봐서는 이런 이온화 경향의 영향을 금속의 부식은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원소는, 표 한 번만 외워놓으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카카나마 아라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칼슘이 가장 큰 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의 기계적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은 물리적 성질의 일부로 외부의 힘과 이에 따른 재료의 변형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기계적 성질로 강도, 경도, 연성 등을 꼽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실시하며 이전에 얘기했던 표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이 가해지는 현상은 크게 인장, 압축, 전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과 단위 면적 두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왜 힘을 힘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위 면적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들어서 책상을 한번 내려쳐 보면은 손이 많이 아플까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들고 있는 연필을 바닥에 놓고 손바닥을 내리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칠 수 있겠죠? 왜 같은 힘으로 내리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크게 아프지 않을까요? 응력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치는 힘이 연필 한 점으로 집중된다면은 굉장히 큰 응력이 생기지만, 내가 내리치는 힘이 내 손바닥의 면적만큼 분산된다면은 이 단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응력 자체는 그리 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해본다면은 여기 교재에 보이는 이러한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경도. 경도는 국부적인 소성 변형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이라고 나와 있죠. 말이 어렵죠.
손가락으로 책상을 지그시 누르면은 책상의 형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힘으로 같은 손가락으로 찰흙을 누른다면 모양이 변형되겠죠. 이는 이 책상, 그러니까 나무의 경우와 이 찰흙의 경우가 외부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 인성은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재료의 에너지 흡수를 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인성에 대해 가지고 또 그래프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재료의 에너지를 계속 누적시키면은 그 합을 인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성이 크면은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인성이 작다면은 이런 식으로 인성이 작다면은 더 작은 힘을 흡수하고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이 피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파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뭐 대부분의 공정에서 QC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한번 사용돼서 파손될 만한 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설계상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겠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작은 힘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이 녀석들의 피로 특성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등에서는 피로 한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철의 경우는 약간 분명하게 나타나는 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로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비슷한 걸로 크리프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프 한도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온, 반복, 하중.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크리프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변형률이 감소하고 또는 일정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온, 반복된 하중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서 거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어떤 기계나 구조물이 제작하여 사용할 때 변동 응력이나 반복 응력이 무한히 반복되어도,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복되어도 파괴되지 않는 내구한도를 찾고자 하는 것은 피로 시험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금속이 외력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라고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인장 강도, 전단 강도, 압축 강도라는 말은 압축 시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인장 시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전단 시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인장 시험에서의 강도의 종류는 인장 시험에서의 알아볼 수 있는 강도의 종류도 사실은 인장 강도 외에도 항복 강도나 파단 강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앞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단 강도라는 말이 조금 난해한데, 자, 그러면은 방금 말한 압축 응력, 인장 응력, 전단 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축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은 인장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장 응력. 그러면은 축방향으로 누르는 방향은 압축 응력입니다. 여러분 가위질 해보셨죠?
가위질처럼 양쪽에서 힘을 주어 자른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전단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응력, 인장응력, 전단응력에 반발하는 힘을 전단 강도, 압축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접적인 내용은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련 변화, 장시간의 세월이 경과하는 사이에 자연 열화를 포함하여 부식, 마모, 물리적 성질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경련 변화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황동 가공제가 상온에 방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프링제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성질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러한 경련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경련 변화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반면에 지체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도 이상의 응력을 받는 경우에서 부식을 받는다든지 약간의 잠복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버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파단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체 파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잔류응력 또는 수소 균열, 내부 균열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변태와 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